네, 2021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 토크 콘서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소프트웨어 직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역시 2부 진행은 태용 씨께 제가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을 맡은 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 때 정말 취업,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2부에서도 아주 대단한 분들, 대단한데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 준비하면서 여쭤보니까 좀 고생하고 계신 대단한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소프트웨어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소프트웨어 전공 중인 학생이자 스타트업 대표님, 개발이사, 개발자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삼성전자에 임원을 지는 것은 물론 블리자드 넥슨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후배 개발자들을 키워낸 전문가분도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왠지 어떤 분인지 냄새가 자꾸 이렇게 오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 컴퓨터 공학 전공의 학생이자 혁신적인 기부 플랫폼인 서포더스를 개발하고 있는 샌드버그의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자이자 안심 스마트 화장실 서비스 세비를 만드는 유니유니의 대표 한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 전공하고 있고 새로운 전자출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서버 개발자 박성진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2군데 정도 창업해서 다녔었고 한국에서는 한국과컴퓨터, 넥슨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고 블리자드를 빼먹었군요. 미국에서 블리자드를 오래 다녔었던 약간 개발 쪽에서 오래 일을 했던 박종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몰로코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이 창업을 해서 이제 1조 가치 기업 이상을 만든 그 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단한 오늘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게 돼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학생 창업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진 씨는 재학 중에 창업을 좀 어쩌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소프트웨어학과에 진학하기 전부터 저만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장에 론칭을 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들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걸로 돈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대학교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이 유치가 되고 사업단 유치가 된 뒤로 다양한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공고글을 보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실질적인 창업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고 이제 환경도 조성이 돼 있어서 그런 거네요. 이제 세진님은 어쩌다가 좀 하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 그 전공으로 들어온 것부터가 사실 같은 맥락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의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여기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다 보니까 대회에 되게 많이 공모전을 참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학교 안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학생 참여 연구원으로 좀 2년 정도 있으면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보게 됐죠. 또 그 중에서도 PSS라고 저희 부산대학교만의 그 학생 선배 창업가들이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전 처음에 고민이 있었던 게 학생인데도 창업을 할 수 있나? 였는데 그 부분이 거기서 해결이 딱 되면서 학생인데도 창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창업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뒤에 가서 좀 여쭤볼게요. 그 창업 아이템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좀 어쩌다 이런 아이템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 수연님은 이제 아이템을 안심 화장실로 선정한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화장실 내 범죄로부터 좀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불법 촬영 관련해서 서울 여성의 80%가 저랑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지자체 등에서 몰래카메라 탐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몰래카메라나 이런 직접 촬영하는 그 불법 영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더 쉬워지는 반면에
카메라를 탐지하거나 하는 그런 해결책들은 과거에 좀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면 앞으로는 더 심해지고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를 해결하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본인이 좀 두려워하는 조금 본인과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세진님은 이제 기부 플랫폼인데 기부에 관심 많으세요? 네, 저 확실히 아이템은 본인 네. 주변에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옛날부터 저는 단양이란 지역에 살았는데 혹시 단양 아시나요? 군인데 되게 네네. 시골 동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나 문화의 기회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봉사하는 활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아동센터나 다양한 센터들을 보다 보니까 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학교에 올라와서는 창업 지원형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한국장학재단의 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 기부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부터 창업 아이템을 기부로 찾기 시작했고, 기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또 거기서 문제를 찾았던 게 투명성 문제였어요. 그런 인식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기부를 하면 돈은 어떻게 벌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 기부 아이템이 BM이 어떻게 붙어야 하나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기부에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플랫폼으로 해결하고자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줄이고 대신에 저희가 플랫폼 운영하는 비용으로 조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아동센터들이나 혹은 큰 기부 단체들의 마케팅을 저희가 좀 선점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이제 기부 운영 효율을 달성해서 돈도 벌고 기부도 더 많이 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거네요. 이 아이템을 선택하고 나니까 약간 악으로 깡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더라고요. 멋집니다. 계속해서 응원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악으로 깡으로. 네. 종천님께서 좀 다양한 비즈니스를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한다 그러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시장을 열심히 분석을 하셔서 야, 시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겠지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거. 약간 시장에서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이거는 될 거야 라고 믿고 만드는 게 있겠죠. 근데 사실 둘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 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아이템을 내가 만들 수 있냐가 더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그래도 내가 개발력이 좀 부족하다 그럼 그걸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아이템들을 선택할 때 꼭 그거를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뭘 개발할 수 있지 맞춰서 이렇게 아이템을 선정해 주시면 되게 좋은 창업 아이템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다들 전공자셔가지고 네, 만드실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또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템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부터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성진님은 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전국의 대학교들이 비대면 강의로 전환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도 실제로 100명이 넘는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강의를 비대면 강좌로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인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100명이 넘는 학생을 호명 출석으로 부르다 보니까 2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려버리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어떻게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비대면을 타겟팅으로 한 전자 출결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배우면서 느꼈던 게 이 출석이라는 게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뢰성을 보장받으려면은 부정 출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로직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비대면 환경에서 그런 로직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타겟을 조금 바꿔서 대면 환경에 적합한 전자출결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업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수연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희 원래 초기에 저희가 진입하고자 했던 시장은 민간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술집이나 카페, 클럽 등에 먼저 들어가고자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분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환을 하여서 공공기관을 먼저 타깃하게 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다들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종천님께서 그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몰로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뭔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필요한 걸 만들고 또 내가 생각한 거를 만들고 하겠 텐데 상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피보팅으로 시장에 맞춰서 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경쟁 회사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쟁 회사들이 그 변화 속에서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다시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뒤처질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프라인 컨퍼런스 쪽으로 이렇게 관장하는 회사였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다들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잽싸게 온라인으로 바꿔서 온라인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회사로 바꾸는데 그거를 석 달 만에 이뤄낸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였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아직 못 오고 있을 때 온라인 쪽으로 지출을 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회사를 봤어요. 근데 결국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고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그래서 개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아이템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중간에 계속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고 그랬을 때는 좋은 능력을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되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되는 회사들은 더 잘 되잖아요. 힘든 회사는 힘들고 결국은 저는 그게 이제 개발 역량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기는 기회다 이 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던지는 메시지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좀 새기셨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인데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개발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네, 개발력 있는 인재가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진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창업 준비하면서 좀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가장 고민됐던 분들이 많은데 시장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창업자 이전에는 단순히 소비자, 일반인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보는 시각 자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상품을 팔아야 되고 소비자들이 뭘 원할까? 이제 완전히 학생이었다가 선생님 입장에서 고민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이 어떻게 해야 흘러가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아이템이 여기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의 니즈가 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우는데 가장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제가 스타트업 CEO 분들을 창업자분들을 많이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정말 한 번에 첫 아이템으로 성공하신 분은 한 300명 넘게 만났을 때 한 10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이렇게 아이템을 바꿔가면서 이제 뭐 피봇이라고 부르는데 좀 그때 깨달은 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면서 하시는데 뭐 토스 같은 회사도 8번 정도 이제 피보팅을 해서 뭐 그 8번 피보팅하는 과정에서 그 송금 앱을 만들기 전에 무슨 셀카봉도 만드시고 별의별 걸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진흙탕
이니까 네. 그러면서 하는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앞서 뭐 박종천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처음에 개발을 했었던 상품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해야 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이 일단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결국 그 시장에 내보고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시장에 내놓는 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1년이 걸린다. 그럼 1년 사이 시장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컨셉이 그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MVP라고 한국어로는 이제 최소 기능 제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게임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스테이지 1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출시를 해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계속 만들면 되잖아요. 게다가 옛날에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패키지로 만들어서 내놨지만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니까 사실상 기능이 덜 돼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빠르게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치를 보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가는 거죠. 물론 더 좋은 거는 시장에 출시를 해보지 않고도 사내에서 이거를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사내에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어서 만든 거를 사내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판단을 하고 이걸 내놓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하는, 예를 들면 넥슨 같은 데가 모든 게임을 다 출시하지 않거든요. 안에서 다 이렇게 해보고 좋은 것들만 출시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시장에 내고 그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야 결국은 그 피보팅이죠. 이게 다 해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는. 결국은 저는 성공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역량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할 때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태호 씨,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사실 뭐 뒷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몰로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테크 중에서도 엄청 깊이가 있는, 그러니까 MVP 뭐 이런 게 될까 막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영역에서도 그렇게 빠른 무수한 실패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시장에 태핑을 해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몰로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간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곧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미래에 좋아할 것 같은 광고를 보여주는 그런 광고 플랫폼. 결국 재밌는 게 인공지능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측한다는 게 결국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를 잘해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에게나 광고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딱 맞춰서 광고를 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근데 사실 이제 말은 쉽지만 이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뭐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뭐 시장 가치가 몇 조가 되는 거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8년 동안에 정말 많은 그 제품을 만들고 출시를 하고 또 시장에서 실패도 많이 겪고 그래서 다양한 걸 시도를 하고 그 중에서 야,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광고를 했을 때 제일 효과가 좋을까 봤더니 게임 광고가 제일 잘 먹는 거예요. 결국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다양한 시도 끝에 이제 찾아냈고 그 찾아낸 거를 더욱더 이제 개발을 하는, 그래서 약간 역량과 이제 끈기와 약간 시장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또 이제 듣고 계시는 세 분 직접 뭐 일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성공만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연님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맷집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혹시? 네, 일단은 그 맷집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중에서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가능하면은 실패를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 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네. 이 문제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데 이 해결책이 실제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된 해결책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그 현장에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저희는 범죄 패턴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범죄자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어서 네. 이제 사이트 같은 곳 이런 곳에 들어가서 범죄 패턴을 찾게 되고 그리고 몰래카메라 관련해서는 몰래카메라 판매상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몰래카메라 판매상에 잠입을 해서 이 정보도 획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은 획득한 것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걸 하려면 엄청 많은 시도랑 실패를 겪게 돼요. 거절도 많이 겪고 그래서 이랬을 때 그 한 번에 그 저희가 찾아갔던 곳에서 거절을 당했을 경우 여기에서 왜 거절을 당했는지 다시 문제 분석을 하고 그걸로 개선점을 도출해서 다음 관계자를 만나러 갈 때는 이제 개선된 방향으로 다시 찾아가고 이러면서 계속 노하우를 쌓아나가면서 좀 맷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아유, 듣기만 해도 저는 머리가 아픈데요. 참 그러게요. 힘드시겠다. 나. 이게 막 그런 가끔 이렇게 막 어쩐 낡은 상가 같은데 지나가면은 불법 카메라 같은 거 저런 가게에서 팔 것 같다 막 싶은 그런 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장에 뭐 다가가서 막 이렇게 막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되게 막 무섭고 그럴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그런 막 용기를 내서 막 다가가시는 거예요? 실제 일단 혼자 가진 않고요. 저 네. 무섭기 때문에 혼자 가진 네. 않고 저희 팀원이 여자 팀원이랑 같이 갔었는데 일단 좀 무서워서 저희가 그리고 여자가 그걸 사러 가면은 좀 정보를 안 알려주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저 여자끼리 갔다가 실패를 겪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분을 구인을 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정보를 습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이렇게 얻고 싶은 데이터를 얻어내서 네.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계신 거네요. 네, 그 자신의 어떤 강점이 또 이제 창업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세진 씨와 성진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업자가 된 것부터가 새로운 변화를 만든 거잖아요. 본인의 네이밍을 바꾼 건데 그것부터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주변에 보면은 어떻게 나중에 취업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면 창업한다는 친구들이 웬만하면 없어요. 창업을 해서 본인의 아이템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용기 그리고 그런 열정 이게 학생 때만 또 유난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봐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발판 삼아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신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가가지고 여쭤보고 전혀 또 무너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회사 이름이 샌드버그거든요. 이게 의미가 모래성이라는 의미가 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름을 샌드버그로 지었습니다. 또 무너져도 다시 세우고 무너져도 다시 세운다는 의미로. 네, 그 1조 가치가 된 이제 스타트업 중에 이제 획 2개만 다른 이제 샌드버드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1조 기업을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성진님은 좀 어때요? 저는 제 무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간 편이에요. 근데 제가 제 딴에서의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데 보통 대학교에 늦게 들어간 학생들이 나는 뒤처졌어, 나는 늦었어, 약간 이런 압박감과 부담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근데 학부 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실제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 더 꾸준하고 체계적인 공부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하루에 하나 이상의 개발 성과물을 뭐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일 1커밋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오늘 내가 배운 기술 지식 이런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 하루에 하나 이상 포스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습관을 들여나가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저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반복적인 습관들이 저를 다져준 가장 큰 최고의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루에 한 가지씩 그게 떠오르세요? 너무 궁금해서요. 어떻게든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제가 배워나가는 게 무조건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그런 걸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 습관, 사소한 습관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진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네, 세 분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종천님 혹시 인정받는 개발자와 아니면 대표, 스타트업 대표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세 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하시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리더가 된다, 이제 리더십을 갖춘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약간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본인이 정보를 약간 제어한다기보다는 항상 그 생각을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해줘서 결국은 사람들이 저의 생각을 투명하게 알고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모든 거를 저희한테 물어봐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제 생각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성은 약간 조직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투명하지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남의 말을 다 듣는 결국은 개방성.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한 다음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개방성.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 리더라면 인사이트이 있어야 되죠. 결국 시장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약간 조직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이거는 끊임없이 이제 책과 사람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결국 이 인사이트까지 갔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굉장히 투명하고 개방돼 있으며 좋은 인사이트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겠죠. 네, 약간은 이제 리더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주니어 개발자분들도 시청을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약간 좀 속된 말로 이제 쩌는 개발자 이런 게 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개발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개발자들이 사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역량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역량은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당연히 많이 알아야 되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책도 많이 보고 뭐 개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킬이라고 하면은 개발을 하면서 점점 더 잘하게 돼요. 똑같은 일을 더 빠르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킬이 점점 늘어요. 이거는 일을 하면서 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경험인데, 경험은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이 더 커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보다 간접으로 경험한 게 훨씬 더 많아요. 뜨거운 물에 손을 한 번도 안 넣어봤지만 우리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발할 때도 지식도 많아야 되고 기술도 많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빠르게 잘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경험으로 다 해본다기보다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근데 이 간접 경험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옆에 시니어 개발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뭔가 업계에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간접 경험을 배우면서 내가 직접 하는 개발 말고도 다른 개발들을 빨리빨리 캐치업해서 약간 지식과 스킬과 약간 경험을 동시에 쌓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우수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끈기 있는 개발력 있는 인재가 되어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나 뭐 싶은 그런 질문이긴 해요. 기술이 앞으로 계속 더 빠르게 변할 거라고 하는데 미래 IT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그냥 뭐랄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약간 리얼 라이프, 리얼 월드가 있고 약간 디지털 월드, 디지털 라이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디지털 라이프라는 게 없었죠. 그때는 뭐 그냥 뭐 친구 만나고 싶으면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뭐 신문 뉴스를 읽었고 뭐 등등. 하지만 지금은 뭐 카카오톡으로 메시징을 하고 뭐 친구랑 약속은 뭐 네이버 식당 뭐 예약을 하고 심지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오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게
약간 리얼 월드에서 시간을 많이 쓰느냐 아니면 디지털 월드에서 시간을 많이 쓰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디지털 월드에서 약간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즐기는, 옛날 같으면 뭐 예를 들면 캠핑을 간다, 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신다. 요즘은 아니죠. 친구랑 같이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죠. 결국 저희가 쓰는 시간이, 돈이 점점 저 디지털 월드로 가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거든요. 우리가 결국 리얼 월드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쓰느냐 아니면 디지털 월드의 시간을 많이 쓰느냐. 그렇다면 2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디지털화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더 변했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게, 우리는 진짜 하루 종일 집에 꼼짝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음식이 집 앞으로 오고 앉아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비행기를 탈 일도 없고, 그 여행을 가고 싶다면 뭐 VR 기기를 쓰고 뭐 프랑스에 가고 구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더 많은 게 변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기회는 더 많아져요. 점점 더 이렇게 변화, 아까 위기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화는 항상 또 기회예요. 뭔가가 체인지하는 거는 또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결국 기존의 것들이 다 바뀔 때,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게 전부 이렇게 장악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토스 같은 게 갑자기 인터넷 뱅크가 뜬다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변화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서 지금에 오면서 많은 회사들이 다 성장을 했듯이, 지금에서 20년 후로 갈 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새 시대의 멋진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 명사 특강을 함께 하면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 근데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이 변화들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급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궁금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사실 그 변화의 속도를 보면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얼 그 월드와 디지털 월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얼 월드는 복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맛있는 식당이라 그래도 음식을 100만 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맛있는 식당, 세 번째 맛있는 식당도 먹고 살아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영화, 뭐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면은 단 하루 만에 1억 명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디지털 월드에서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등이 순식간에 장악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더 쉽게 빠르게 스케일을 확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리얼 월드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100명이기 때문에 100명을 분석해봤자 그냥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을 보는 1억 명의 사용자들이 있다면 그 사용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까지 봤고 무슨 기계에서 보고 있고, 이 데이터가 모이고 이 데이터를 결국 분석하는 게 머신러닝이거든요. 인공지능인 거고, 이걸 통해서 사람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보다 기계가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점점 더 똑똑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사람하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네. 기계랑 뭔가를 했을 때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잘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더 소비하는 영향으로 갈 것이고, 이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심지어 저희 회사도 이제 머신러닝으로 아까 광고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존의 광고 플랫폼들이 다 이제 망가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만든 게 효과가 뭐 10배 이상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로 더 옮겨갈 것이고, 네. 그 속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변화와 위기가 있겠지만 그게 또 많은 회사들한테는 다시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 혹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빠르게 변화가 있구나 하면서도 이게 다 이제 막 취준생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좀 이게 정답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네.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거를 사실 만드는데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역량 이야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 당연히 뭐 10명이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드는 일과 1억 명이 시청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백엔드를 만드는 거는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웃기게도 예를 들면은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잘한다 그래도 알파고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막 몇 조가 들어갔거든요. 이세돌 평성 본 돈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디지털로 확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만드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의 변화 속에서 직업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약간 이제 개발자, 뭐 기획자, 그래서 이런 약간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에 관련된 거는 계속 무한대로 늘어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쪽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발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계속 할 일이 많을 것이고, 그 안에서 특히나 약간 이제 새로운 게 전에 하지 않았던 게 점점 늘어나는 게 있다면 데이터와 머신러닝. 그전에는 이제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냥 서비스만 만들었다면 지금은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넣어서 시계가 자동으로 하게 하는, 그래서 뭐 신규로 생긴 직업, 이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되게 좋은 직업이 될 것이고,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이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강 들어보니까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면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좀 그 종천님한테 좀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같이 하면서 인베디드나 전자, 회로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다뤘었거든요, 같이.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사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하드웨어가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안 하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하드웨어의 미래, 하드웨어는 어떻게 앞으로 가는가? 그래서 혹시 이쪽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결국 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항상 그 하드웨어의 100%를 사용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새로 나온 하드웨어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쓰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100%까지 올라가면 이제 다시 또 하드웨어가 이제 이볼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경우만 봐도 알겠지만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하는 회사들이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고도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두 개의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는 약간 하드웨어가 굉장히 강력하고 소프트웨어가 그걸 캐치업하는 시대가 한 10년 동안 있었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같은 걸 통해서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전하면 다시 하드웨어가 이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드웨어를 아주 잘 만들진 않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100%만 뽑아내도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드는 회사가, 제가 좋아하는 회사로 닌텐도 같은 회사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엑스박스는 더 좋은 게임기, 더 빠른 게임기, 더 멋진 게임기를 만들 때 닌텐도는 아니야, 우리는 옛날 거야, 옛날 기술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걸 100%를 쓰는 진짜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뭐 위 스포츠라든가 뭐 스위치로 갖고 다니면서 게임하고 이런 걸 다 가능하게 한 거죠.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약간 그 하모니, 밸런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스타트업 대표로서 현재 그 소프트웨어 인재를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결국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사람들이 그 회사에 그 들어가는 거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나는 진짜 이걸 꼭 해보고 싶어요. 이건 진짜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는 월급을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주면 당연히 취직을 하겠죠. 아니면 세 번째는 이제 대표님이 마음에 든 거죠. 이 대표님이 참 같이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 생각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스타트업의 아이템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돈을 많이 줄 수도 없죠. 돈이 많이 쓰면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매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뭔가 나의 이렇게 인간적 매력, 나랑 같이 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키워서, 그래서 뭔가 아주 좋은 사람을 채용하겠다기보다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빨리 성장시켜서 일을 같이 하는 게, 그래서 뭐 시니어보다는 주니어 위주로 사실 채용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주니어가 이제 많아지고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생기면 그때 이제 시니어를 뽑는 것도 좋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이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실패를 깨닫고 피보팅 해야 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지표 이야기를 아까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지 그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정의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이제 스타트업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 회사들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타트업은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애자일이에요. 굉장히 시장에 빠르게 변화해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시장에 빠르게 변하는 거죠. 두 번째는 J커브. 그래서 이렇게 아까 디지털 이야기처럼 식당하고 그 영화 이야기처럼 디지털로 성장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 복제가 가능한 J커브가 되는 게 스타트업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사이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때는 꼭 지표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야 되고 그 제품의 성공과 실패를 판별할 수 있는 그 표시를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출시하자마자 예를 들면 한 30분 만에 지표를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뭐가 잘못됐다, 된다. 그래서 실패를 판별한다는 거는 결국 숫자를 보는 거고 그 숫자를 본다는 거는 측정하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때부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 제품의 성공의 기준은 뭐지? 실패의 기준은 뭐지? 실패했을 때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경쟁 제품의 지표는 뭐지? 우리 지표는 그거랑 뭐를 비교하지?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다 숫자로 결정이 나는 게 스타트업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디테일하게 말씀도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저희 네이버와 또 유튜브로 보시던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태웅님 어떤 질문일까요? 네. 어, 질문이 네, 보이실까요? 제가 대신 좀 전해드릴까요? 네네. 네. 질문 네 이제 나타나네요. 네, 네. 스타트업 투자를 고려해볼 시기는 어. 언제쯤이고 어떻게 해야 투자를 받기 유리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사실 이제 종천님처럼 약간 그 경력이 있으신 분이 창업을 하는 것과 이거를 이제 보고 계실 이제 학생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조금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커리어가 있고 뭐 약간 연차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걸어온 길을 어느 정도 믿고 이제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모였는가를 보고 이제 아이템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안 보고 이제 시드 투자 같은 것들은 초기 투자는 좀 받기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학생분들은 이제 사실 걸어온 길이라는 게 딱히 없잖아요. 이제 어디 뭐 학교에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유치를 뭐 언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이전에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고 연을 쌓아놓고 꼭 투자를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리포트 같은 것들을 드리면서 연을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끔 피드백도 한번 들어보고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잘하시는 분의 피드백도 이런저런 피드백도 들어보면서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검증해 나가고 있고 팀빌딩도 나왔고 MVP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할 때쯤이면 저희 이제 좀 이제 투자 심의 한번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뭐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잘 하고 있다면은 그냥 먼저 그럼 이제 IR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하게 라기보다 일단은 인연을 먼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종선 전문가님은 어떠십니까?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 투자는 되게 중요하죠. 결국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를 분석해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투자를 받아보는 거예요. 아무도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장을 설득하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된다고 믿고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게 당연히 뭐 시드라든가 뭐 시리즈 A, B라든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 받으면서 사업을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자자 쪽에서도 이제 일을 좀 해보면서 보면은 보는 기준은 되게 이제 단순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시장성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 뭐 본인만의 아이디어라 그래도 아직 시장에 없는 제품이라 그래도 시장에 먹힐 것인가? 대충 보면 보이잖아요.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 이건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혁신성.
진짜로 이제 경쟁 회사들이 이거를 따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아무도 못 만든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특허로 보호돼 있다. 이것도 괜찮죠. 아니면은 이 회사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다른 회사 쫓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되든 이 제품을 냈을 때 경쟁 회사들이 쫓아올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다시 또 이제 개발 역량으로 가죠. 그걸 진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게 약하긴 한데, 그럴 때는 그래서 다시 이제 대표의 이제 매력을 보는 거죠. 아, 이 대표님이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 그게 말하자면 약간 개발 역량하고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점점 더 세상이 글로벌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결국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느냐. 가끔은 이제 한국에서만 통하는 아이템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만 통하는 아이템은 결국 외국에서 들어온 비슷한 제품이 들어와요.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만 1등을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세계 시장에 나가서 1등을 해야지만 한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계 시장 1등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투자자들은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아이템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 심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짧게 답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개발력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매력, 이 매력이라는 게 참 우리는 이제 갖출 수 있는 게 약간 개발력은 이제 쌓아 나가야 되고 이 매력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어떤 대표가 좀 매력이 있어요? 저는 그 매력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더십 세 가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투명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뭔가 숨긴다 그러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예,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정말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깔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투명하게. 그러면서도 제 말을 들어야죠. 제가 중간중간 일을 하게 하면 그걸 정확히 흡수를 해야죠.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사이트. 그러면서 본인만이 보는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게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되는데 본인이 세상을 보는 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확실히 100% 잘 알아듣고, 알아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네. 그러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 시장을 보는 눈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누구도에게나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매력적이면 남한테도 매력적일 거고, 네. 그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투자가 가능한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네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요. 네, 한정돼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 좀 클로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각자 조금 소감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문가님께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 얘기하시면서 이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토크 콘서트 자리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또 쌓고, 여기 같은 학생 창업자 분들의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또 이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인사이트를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분들의 말씀도 듣고 간접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보시는 분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뭐 자기 개발, 저의 사업에도 구체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매력 있는 창업가 혹은 개발자, 소프트웨어 인재가 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하다가 블리자드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트스톤 이런 거 열심히 만들고 돈 잘 먹고 잘 살다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한국이 이 IT에서는 1등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IT 기술도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노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 같은 게 괜히 나오고 오징어 같은 게임 같은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논리와 창의성을 둘 다 가진 민족이라서 소프트웨어는 꼭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약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믿고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정말 열정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좋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오늘 그냥 너무 좋았고, 네. 그 종천님 한번 저희 채널에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따 좀 명함 한번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또 섭외를 하시는군요. 네, 태용님 어떠셨어요? 오늘 마무리 인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그냥 되게 특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같은
같은 캠퍼스에서 그 같은 학과 애들 중에 창업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각 학교별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한 날 한 시에 모였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로 실리콘밸리 미국 이런 데서 오랫동안 개발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자리였고, 약간 방송이 짧아서 오히려 아쉽다. 한 30분만 더 길었어도 참 많은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싶었고, 네. 그냥 이게 그냥 확률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있었던 것 자체가 되게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1, 2부 또 진행해 주신 태웅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태웅님 채널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보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공부를 방해한 스타크래프트 이런 하스스톤을 만든 주범. 네, 다시 한번 태훈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을 지닌 이분들이 대한민국 미래의 심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1, 2부로 진행한 토크 콘서트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예고를 한 가지 좀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2021 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 인기상을 저희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선정된 인기상 발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